예,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천영길입니다. 아까 이제 국민의힘의 저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상임위원, 위원님이신 최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탄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오셨다고 분위기 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오셔서 더 훨씬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아까 의원님 저 상임위 이름이 굉장히 길다고 하셨는데 저희 부 이름도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 직책명은 산업통상인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산업통산자원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희 부 명칭도 간단한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이제 주제들이 갈수록 현대사회 되면서 복잡해지고 뭐랄까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소 문제도 예전에는 과거 에너지 문제에서만 이제 출발을 했었다고 보면 석탄 발전소, 지금은 내연차 이런 또 전기차 이 산업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미국의 IRA라든지 CBAM 문제 여러 가지 또 그 보호무역 이런 걸로 해서 또 통상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사실 접근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탈탄소 환경 포럼을 하지만 또 오후 2시에 저희는 저희 장관 주재로 해서 CF100, CF2 카본 프리 에너지 포럼이라고 해서 또 업계분들하고 또 우리 탈탄소를 위해서 저희 나라의 정책 방향을 또 기업들의 컨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또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업과 통상과 자원이 다 복합된 그런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2023년 탈탄소 환경 포럼 주최해 주신 김영수 IT 조선 대표님 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넷째로 산업주도 변곡점에 서다 이렇게 주제가 돼 있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탈탄소를 하면서도 산업 성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또 산업의 어떤 주도권 부분들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산업의 큰 흐름에 있어서 뒤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변곡점이라는 워딩이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과거에 이제 사실 2021년도에 2020년도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지난 정부에서 하고 1년 후에 2030 NDC에 대해서 또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현실에서 좀 도외시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에 NDC 수정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발표를 하면서 그런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대폭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일례로 보면 결국 산업 쪽에서 이 탈탄소를 하려면 크게 방법이 세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에너지를 줄이든지, 아니면 연료나 원료를 친환경 원료, 예를 들면 석유화학 같으면 바이오 납사라든지, 또 시멘트 같으면 그 폐플라스틱으로 연료를 쓴다든지 이런 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21년 지난 정부에서 NDC 수립할 때 국제 수급 여건이라든지 친환경 원료도 없는데 저희가 친환경 원료를 그만큼 한다는 전제하에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념적으로 우리가 이제 탈탄소를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하고 실제 이행 가능성은 굉장히 다른,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현실성과 굉장히 거리가 먼 계획이 지난 정부에서 수립이 됐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4월달에 발표한, 그 다음에 저희가 1월 초에 발표한 제 10차 정기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그 다음에 4월달에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부분 바로 잡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5분까지니까 한 앞으로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웃라인 중심으로 해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그리고 후, 예전에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비포 코로나 코비드 19, 애프터 코로나 코비드 19, 뭐 이렇게 또 한참 나누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부터는 사실 에너지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쟁 전과 전쟁 후로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이유는 뭐 세계적으로 전쟁 내전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의 LNG 위기를 가져왔고, 그 LNG 위기라는 게 결국에는 전 세계의 LNG 가격, 또 LNG를 대체하는 석탄 가격,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이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워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3고 시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 이 3고 시대에 지금 당면에 있고, 거기 근저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에너지 위기, 에너지가 결국에는 생산에 가장 큰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위기가 이런 3고 시대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에너지를 사실 97% 수입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3% 정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환율, 금리, 이 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워플레이션 현상의 어떤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저희가 전쟁 전에 파리 협정 체제 2015년에 출범하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탈탄소화라든지 이런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정규화라든지 또 분산화, 디지털화, 이런 에너지 산업의 큰 패러다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 하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또 환경 정책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여기 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또 환경적으로도 친환경 부분을 달성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디자인할 때도 작년 22년 7월 5일 날 저희가 그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크게 저희가 내건 그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비전으로 보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 당면한 에너지 위기, 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또 아울러서 에너지의 어떤 신산업 성장 동력화 부분을 만들어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5가지 방향으로 이념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그 다음에 외부 샥에 강한 튼튼한 자원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그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것. 네 번째는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수출 산업화, 성장 동력화. 5번째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들, 여러 에너지 위기로부터 이런 에너지 복지라든지 에너지의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들,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요. 하나씩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단 10차 전기본이 굉장히 이제 이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력 부분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어떤 하부 계획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저희가 1월달에 발표했는데, 10차 전기본의 특징은 제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에 맞게 탈석탄이다. 탈석탄. 과거에 저희가 석탄하고 LNG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을 했는데 이 부분을 36년까지 해서 20%한 중반대까지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굉장히 급격한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이 탈탄소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탄소화를 메울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그거는 불충분하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간헐성 문제, 전력계통 문제, 또 우리나라가 처한 굉장히 특수한 여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든지 중국의 칭화대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가장 지리적으로 OECD 42개 국가 중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재생에너지 달성이 어려운 나라 이런 부분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진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고립이 돼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 수입을 해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걸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이제 우리는 고밀도 에너지 또 무탄소 기술 전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한다고 봐지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원전을 지난 정부에 중단했던 계속 운전을 10기를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안을 3, 4호기도 재개를 하고 아울러 이제 신규 원전도 추진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 온전 부분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또 수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10차 전기본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소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도 충분히 물론 재생에너지도 저희가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9차 전기본보다 10차 전기본에서 늘렸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보면 한 7% 정도 발전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그 3배 수준까지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 늘리기로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전, 수소 이런 부분들이 무탄소 전원들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저희가 탈탄소나 친환경 에너지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도 사실 금년 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원자력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추세에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로는 재생에너지와 온전히 새로운 전력수의 90%를 차지할 거다. 어떤 한 에너지만 갖고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해성 IPCC 의장께서도 원전이든 수소든 각국이 상황에 맞게 이 탄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적으로나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다음에 원전도 있고 석탄도 있고 LNG도 있고 하는데 이 모든 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만드는 소스가 100% 장점만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야 우리가 이 변곡점에 있어서 성장과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크게 볼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보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 그래서 무역 수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작년에 저희가 무역 수지가 한 470억 불 정도 적자를 냈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핵심 요인이 그 사실 에너지 수입이었습니다. 사실 에너지 수입을 줄이려면 물량이 줄여야 되는데 물량이 줄지 않고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 수지가 그대로
적자 폭을 그대로 크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떻든 이번에 무역 수지 부분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부가가치를 같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를 덜 쓰는 소위 말해서 에너지 온단위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에너지 온단위를 낮추는 개선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재생에너지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꼴찌인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에너지를 좀 과소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올리긴 올렸지만 아직도 원가적인 측면에서 더 인상 요인이 지금 많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국민 경제라든지 이런 뭐랄까요 이 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 가격 시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산업체에서 또 가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구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구조적으로 어떤 산업도 그렇고 건물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수송 부분 모든 각 부문에 있어서 에너지를 덜 쓰는 효율화시키는 시스템 투자 이런 부분이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범국민적으로 하루에 1kW씩 줄이기 캠페인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전기요금 인상 발표 시기 때 아울러서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국민들께서 사실 여름철에 이제 냉방 에어컨들을 많이 쓰다 보면 냉방을 많이 틀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저희가 했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00kWh를 쓰는 가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10%만 절약해도 사실 오히려 작년 요금보다 캐시백을 받고 또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 적용을 10% 줄이면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요금보다 저렴해집니다. 저희가 뭐 제 머릿속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500kW를 쓰면 한 9만 한 4, 5천 원 정도 9만 원대 중반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한 10% 정도 줄이면 8만 원대 중반까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요금 인상도 요금 인상이지만 아껴 쓰면 오히려 요금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필수적으로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그다음에 여러 공공기관들 한전이라든지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원전이라든지 수소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알리백 협의체 에서도 좀 이따 이렇게 아마 기조연설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알리백도 어떤 기업의 이거는 알리백 같은 경우는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 영국의 CDP라든지 클라이맥 워치 그룹에서 하는 민간 차원의 어떤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 수요 기업들 입장에서 공구업체 어떤 공급망에 관련이 되는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도 알리백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감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알리백도 이제 지원을 최대한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알리백 가지고만은 종국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 이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이라든지 또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금 구글하고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24/7 24시간 한 원 위크죠. 24/7 카본 프리 에너지 이 부분이 약간 달성하는데 오히려 더 어찌 보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국제적으로 연대를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업들이 처한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달성해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으로 연대도 좀 강화하고 해서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덜 겪도록 이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수소 부분 좀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수소법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제 수소 경제 또 발전 분야, 수송 분야 이런 데서 이런 새로운 수소를 많이 활용을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석탄에서 LNG로 또 LNG에서 수소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이 좀 바뀌어갈 수 있고 현재의 LNG 인프라, 석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석탄의 경우에는 암모니아하고 혼수하고 LNG의 경우에는 수소하고 혼수하고 대신 수소나 이 암모니아를 들어올 수 있는 인수 기지라든지 항만 터미널, 그 다음에 배관망, 또 선박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처, 그러니까 발전 단위의 수요처, 저희가 석탄 발전소라든지 LNG 발전소 이런 수요처에서도 이 청정 수소를 같이 섞어서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R&D 과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10차 정기본에도 저희가 30년까지 27년도부터 어느 정도부터 투입하겠다 이런 청정수소 발전 계획이라든지 인증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넥소 같은 승용차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소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대형 상용차 중심, 대형 상용차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대형 상용차 중심으로 그다음에 전기차와 비교해서 수소가 가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상용차 부분으로도 저희가 30년까지 30만 대 현재는 그렇게 보급돼서 상용차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상용차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저희는 이 에너지 정책이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온간에 장단점이 좀 균형하고 좀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부 리스크에 수입을 많이 하는 구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리스크에 좀 리질런트하고 좀 강건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마 우리나라 이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이 장치 산업이고 대단히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고 또 국가 경제에 굉장히 국가 경제도 그렇고 국민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밑바닥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서히 좀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좀 균형과 조화가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저희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이 정도로 제가 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